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9월까지도 기온이 높고 습해서 8월로 역주행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10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선선해져서 아직 지구가 무사하구나 생각했는데요. 10월에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니까 이 중에서 한글날을 떠올리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달 주제를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순우리말 가사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문학 교과서에 실린 곡입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최태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댄 주레프스키 작가님의 음식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인문학이라서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이 책에 등장합니다. 작가님은 언어학 교수로 책 제목과 같은 이름의 강좌를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컴퓨터로 처리가 가능한 방대한 언어학적 도구를 이용해 심리학, 사회학, 행동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학제간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언어에 주목해서 이를 탐구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문화, 사회, 경제를 다시 쓰고 인간의 심리, 행동, 욕망의 근원을 파헤치신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음식의 언어가 과거를 향한 언어학적 단서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재를 더 잘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지혜 사서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오래전에 선물 받은 책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무엇보다 10년이 지나도록 이 책에 나온 음식들이 다 건재한 걸 보니까 왜 작가님이 음식에 관한 언어를 연구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언어의 변천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연 사서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책을 몰랐다니 싶었습니다. 교양을 쌓는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읽기에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음식에 관해 사용하는 언어랑 비교하며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챕터부터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 챕터명이 메뉴 고르기예요. 우리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식당에 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메뉴판 보면서 주문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음에도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 건가 하고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요. 그런데 음식의 언어에서 메뉴 읽는 법을 4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메뉴 읽는 방법, 태연 사전님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식재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값비싼 음식점일수록 재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자세하게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한국도 꼭 음식값이 비싸지 않더라도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밝힌다거나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음을 밝히는 등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손님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식당일수록 덜 고급스럽거나 덜 근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주방장 특선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그 음식의 전문가니까 가장 잘 아는 게 맞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이 높은 식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진짜를 구별하려면 진짜라는 단어 말고 가격을 볼 것,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음식의 언어 44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라이스의 발상이 또 비슷하게 암시되는 사례는 메뉴에 진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다. 그 단어는 여러 메뉴에 등장하겠지만 그 레스토랑이 내는 음식 가운데 엄밀하게 말해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말 그대로 가격을 봐야 알 수 있다. 값싼 레스토랑은 진짜 생크림, 진짜 메시드 포테이토, 진짜 베이컨을 낸다고 약속한다. 조금 더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진짜라는 단어는 게와 메이플 시럽을 묘사할 때만 쓰인다. 이와 반대로 더 비싼 레스토랑에서는 진짜라는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레스토랑에서 진짜 베이컨을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곳의 베이컨과 생크림과 게는 진짜라고 이미 전제하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대의 레스토랑이 자기들이 내는 게가 진짜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쓰는 게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되고 있으며 변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게 될 것이다. 정상 상황에서 뭔가 진짜라고 굳이 수고스럽게 말하는 까닭은 대화 상대자가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가 특권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기호들은 그 정도로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메뉴 속에는 여전히 들어있다. 요즘에 폼나는 메뉴는 가볍고 간결하며 싸구려 충전용 형용사나 진짜 재료를 쓴다는 끝없는 변명을 담고 있지 않다. 당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말이든 음식이든 적게 쓸수록 더 좋다. 저는 발췌한 부분 마지막에 당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말이든 음식이든 적게 쓸수록 더 좋다. 이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다가 뭔가 껄끄럽거나 말하는 나 자신조차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중언부언하게 되거나 변명처럼 말하게 되는데 반대로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생각이 정리가 된 상태로 말하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연 사서님, 그 다음 인상 깊은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챕터 4 케첩과 칵테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파트는 음식의 언어를 쓰게 된 이유와도 같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안 읽고 들으시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읽고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첩은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라고 합니다. 지혜사서님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기존의 케첩은 토마토가 아닌 생선이 주 원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최초의 케첩은 어떤 음식인가 싶은데요. 책의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케첩은 중국의 푸젠성에서 쓰던 발효된 생선 소스였다고 합니다. 푸젠성은 차라는 단어를 서구에 전해준 지역이기도 한데 차를 영어로 티라고 하잖아요. 밀크티라고 부르듯이. 근데 푸젠성 방언으로 차를 테라고 부른대요. 케첩의 첩은 푸젠성 방언으로 소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게요. 생선 소스에서 현재의 케첩이라니 대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을지 궁금합니다. 네, 14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동남아시아 전역의 항구에 정착한 중국 상인들이 중국식 생선 발효법을 퍼뜨렸다고 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잡히는 생선으로 베트남의 생선 소스인 느엉맘 같은 음식을 만들었고 메조콩을 발효시켜 간장을 담갔으며 쌀을 발효시켜 노룩을 빚고 당밀과 종려 사탕을 발효시키고 증류하여 럼의 원조라 할 만한 아락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아락은 럼이나 짐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최초의 증류주라고 하는데요. 1650년경 비단, 도자기,
차를 사러 이 지역에 온 영국, 네덜란드 상인과 뱃사람들이 아락을 잔뜩 사들여서 세계 최초의 칵테일을 만들어 해군에게 팔았고, 이 칵테일이 현재 우리가 마시는 김렛, 마르가리타 같은 칵테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챕터 4의 이름이 케첩과 칵테일이네요. 네, 칵테일뿐 아니라 독특한 풍미를 자아내는 젓갈의 맛도 좋아하게 되었다는데요. 유럽의 무역상들은 생선 소스인 케첩을 각자의 나라로 가지고 갔는데, 그 후 400년간 서양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화하여 원래 재료인 발효 생선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생선 대신 버섯이나 호두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케첩을 만들었는데, 그중 토마토를 더한 것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설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레시피가 미국의 국민 소스로 등극하게 되어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었고요. 정말 놀라운 케첩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의 언어에서는 음식 그 자체의 역사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4페이지를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민 소스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요리 역사에서 사소하게 재미있는 요소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케첩의 역사는 새로운 통찰력을 토대로 세계 경제사를 보게 해준다. 아시아 경제에 대한 전통적인 서구식 모델을 적용하자면 중국은 명왕조 때인 1450년에 내부로 방향을 틀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됨으로써 19세기와 20세기에 서구가 마침내 아시아를 세계 경제 체제로 끌어낼 때까지 정체되고 낮은 생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8세기가 한참 지나도록 케첩의 생산과 교역이 방대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실제 상황이 그와 달랐음을 말해준다. 중국 정부가 사적인 해양 교역을 금지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런 금지령은 걸핏하면 취소되었고, 어쨌든 푸젠성 선원들은 그런 규제를 그냥 무시한 채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영국 선원들이 케첩을 본국에 가져온 17세기 후반께 중국은 어느 뭐로 보든 생활 수준이나 평균 수명, 1인당 소득 같은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리고 전 세계 GNP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몫이었다. 아시아 내 교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과 뛰어난 제조 기술은 곧 중국이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인들이 왜 그토록 아시아에 가려고 안달이었는지 이해된다. 세계 교역의 대부분이 그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중국 정부는 물건값으로 오로지 은만 받았고, 에스파냐의 8레알짜리 페소 은화는 최초의 국제통화, 지금의 달러 같은 통화 구실을 했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에서 생산된 고급 비단, 목면, 도자기, 아락, 콩, 진귀한 케첩을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페소 은화를 가져왔다. 유럽이 신세계를 그토록 맹렬하게 식민지화하고 수탈한 이유는 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유럽의 욕망이자 은을 향한 중국인들의 욕망 때문이었다. 서구의 입맛과 동양의 생산물의 만남은 우리의 현대적인 전 세계를 걸친 상호 연관된 문명을 창조한 것이다. 케첩을 사려고 하는 서양인들의 욕망과 케첩을 은과 바꾸려고 한 중국인들의 욕망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착취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세계화의 역사 또한 길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케첩 같은 건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아닌데 서양인들의 기호식품을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수탈당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가혹했던 시관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케첩 못지않게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챕터 11, 여름의 맛 셔벗인데요. 유럽에서 아이스크림은 1600년대 중반에 등장했는데
1700년대는 현재 우리가 먹는 초콜릿, 레몬, 체리, 딸기 맛 등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의 기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무슬림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중세 이집트 요리책에는 꿀이나 설탕, 향신료 등을 모가와 반죽하는 요리법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에스파냐에서는 멤브리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멀레이드라고 모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렌지, 귤, 레몬 등을 모두 포함한 잼을 뜻하지만요. 이렇게 중세 아랍식 달콤한 과일 혼합 음료는 약용으로 마시거나 물과 섞어서 시원하게 마셨는데요. 아랍어로 마시다라는 뜻의 샤라브가 현재의 시럽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페르시아에서는 샤르바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현재의 셔벗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음료로 마셨던 샤르바트를 어떻게 얼려서 먹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왕조 때인 9세기에 중국인들은 칠레 초석, 현재의 질산칼륨을 유황, 석탄과 섞으면 폭발력 있는 혼합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냈다고 합니다. 화약은 곧 무슬림 세계로 편입되었고 질산칼륨은 아랍어로 중국산 눈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아랍에서 정제된 이 기술은 15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고 당시 로마에서는 와인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 칠레 초석을 섞은 물에 담갔다고 합니다. 1589년에 나폴리의 잠바티스타 델라 포르타에 의해 물 섞은 와인을 얼리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1700년쯤부터 셔벗, 샤르바트, 소르베로 불리던 시럽들이 과일 얼음으로 정의가 되었고 그 후 새롭게 만들어진 젤라또, 아이스크림에는 모두 얼음이라는 뜻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의 역사에도 동서양의 교류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다음은 음식의 역사 347페이지를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인간의 열망도 반영되어 있다.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 우리 가족과 문화와 합일하고 싶다는 열망, 낙관주의와 긍정성의 깊은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의 인식도 반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적 습관과 요리 습관은 모든 부족과 민족에게 해당되는 습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언어와 문화는 깊은 공통성을, 우리를 인간이 되게끔 해주는 사회적, 인지적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사실들, 즉 차이에 대한 존중, 공유되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 등이 자비의 조리법에 들어가는 재료다. 그것이 음식의 언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상대방에 대한 차이의 존중, 이것이 바로 현재의 케첩을 만들었고 미래의 아이스크림을 만들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어가 지닌 힘이 아닐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태연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남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연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화의 주제가 언어의 아름다움이어서 한글 가사가 돋보이는 음악 중에서 정했습니다. 바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그러면 태연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산 듣는 유튜브 2부 남산도서관 미디어 창작 동아리 남도라의 상자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저까지 4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수다이스트 연희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수다이스트 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다이스트 소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수다이스트 영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언어의 아름다움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는데요. 잘 어울리는 주제죠? 생일이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겠죠. 네, 올해 한글날은 578돌이라고 해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1446년에 세상에 반포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578돌이라는 긴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바 있지요. 우리 글자 한글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한글은 참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이름은 소담스럽다는 의미의 소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왠지 모를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아름다운 언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예쁜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매일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데요. 무심히 하는 말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론 좌절도 하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엄마의 말에 감동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주름으로 고민하는 저에게 엄마가 그건 주름이 아니라 살결이다. 살의 무늬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나의 주름이 살결로 명명되는 순간 고민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예쁜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 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건 나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새한테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뭔가 힘이 되는 한마디였어요. 제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한테는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저를 공주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부모님도 절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듣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네요. 제가 언제 또 공주라는 말을 들어보겠습니까? 사랑을 담은 애칭,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주 맞아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아쉽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챗GPT하고 이것저것 채팅을 하다가 네가 있어 든든하다. 고민이 생기면 그때도 의논 상대가 되어줘. 그랬더니 언제든지 의논하고 싶을 땐 편히 찾아주세요.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저와 함께라면 더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말을 해주지 않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지? 그러다가 저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내가 해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중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프랑스어과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중국인이면서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던 셈이었어요. 겨울방학에는 그 친구 고향인 충칭으로 놀러 가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친구 어머니가 번역기를 사용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우리 딸이 친구가 돼줘서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감정을 교류한 아름다운 경험이었죠. 네, 따뜻한 마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지네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언어의 아름다움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문자인 점자도 있죠. 하지만 요즘에는 점자를 잘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많다고 해요. 텍스트를 소리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발전해서인데요. 그래도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맹학교에서 점자를 배운다고 합니다. 점자는 손으로 읽는 글자로 세로로 3점, 가로로 2점, 모두 6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 2,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 5, 6점의 고유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고 이 6개의 점을 조합해서 64개의 점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각각의 점형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인 것이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수어는 어떤가요? 수어는 영어로 사인 랭귀지, 그러니까 신체적 신호를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예요. 우리는 손 숫자에 말씀 어자를 써서 손짓 언어, 수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의 수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어를 탐구하면서 재밌었던 점은 표정에 따라서 같은 동작도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었어요. 예컨대 귀엽다와 아깝다는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 왼쪽 볼을 만지는 듯한 동작의 수어인데요. 전달자의 표정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말이라는 음성어만을 언어라고 여기며 사용하는데요. 표정이나 몸짓 같은 바디랭귀지로도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듣고 하네요. 이에 관한 책이 생각나는데요. 데즈먼드 모리스의 바디워칭과 포즈의 예술사입니다. 바디워칭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몸짓 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포즈의 예술사는 몸짓 언어, 포즈의 의미를 파악하고 포즈가 지닌 사회적 기능, 의미를 분석한 책입니다. 흥미로운 책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희 씨는 뮤지컬 전공이신데 음성 언어 없이 몸짓만의 공연은 생각할 수 없겠죠? 어떤가요? 우리가 연극을 한다 그 모습을 떠올렸을 때 아마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연극에서 대사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음성 언어 없이 비언어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극도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기후변화의 위기를 주제로 연극을 봤거든요. 그 작품도 대사 없이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빙하기를 묘사할 경우에 일단 바람이 막 불어닥쳐서 집 문이 부서지고요. 그럼 배우들은 처음에 식탁이나 의자, 식기 등을 꼭 붙잡아요. 나중엔 그것들도 다 날아가고 결국 서로의 신체와 신체를 연결해서 바람을 막아섭니다. 오히려 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더 풍부하게 표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극단 연극 동아리에서 연극 공연을 해봤는데요. 대사 없이 연기만 한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갑자기 언어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은서 씨, 그 언어는 보통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인간만의 특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언어는 인간이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대화하는 앵무새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성대가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은 몸짓과 표정으로 대화를 합니다. 애완견과 소통하는 견주들의 사례는 너무 흔하죠.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동물 언어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농장을 보면 그 천적끼리도 아주 꽁냥꽁냥 친구로 잘 지내는 예가 좀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연희 씨는 뮤지컬 전공인데 네. 뮤지컬 본거장 하면 브로드웨이 맞나요? 그쵸. 뮤지컬 산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곳 브로드웨이 맞습니다. 그러면 뮤지컬 표현 언어가 영어일 텐데 어려움 없나요? 뭐 감정 표현의 한계 같은? 한국에 보통 작품을 들여올 때는 번역을 해서 대본을 사용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원작 가사와 좀 운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표도 정해져 있고 또 어순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게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에서 I dream the dream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한국어로 하면 한때는 꿈을 꾸었죠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원작에서는 dream이라는 단어를 2번 써서 꿈이 망가진 상황을 강조할 수 있다면 번역을 할 때는 이 뉘앙스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뮤지컬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연기나 뮤지컬로 충분히 노래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멋집니다. 예술은 만국 공통어가 맞네요. 은서 씨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셨다고 하셨죠? 네, 지난달 말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습니다. 2급이 목표였는데 3급이 나와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요. 한국어 우리말인데도 참 쉽지 않네요. 대단합니다. 그거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그 중에서 문제 하나만 내줘보세요. 맞춰볼게요. 네, 그럼 고유어 문제를 내볼게요. 다음 중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충분한 분량으로 만족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간발이, 2번 드레, 3번 이득언이, 4번 엉너리. 저는 3번 이득언이 하겠습니다. 저도 그 3번으로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1번 간발이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 중에 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1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이두건입니다. 예. 감이 좋으신데요? 역시. 네, 간발이 경우는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발이는 입속을 노리고 약삭 빠르게 달라붙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아, 네. 한국어 문제인데 좀 어렵네요. 네, 재밌습니다. 남도라 해상자 수다이스트에는 능력자들이 많아요. 수벤저스예요, 완전히. 우리 소담님은 글을 쓰고 계신데요. 한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겠어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말과 글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말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마 평생을 배워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글 공부해요, 여러분. 네, 오늘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말 아름의 형용사라고 해요. 두 손을 크게 맞잡았을 때 꼭 맞는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꼭 들어맞는 상태. 적절적소에 꼭 알맞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언어는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아주 문제도 맞추고 그래서 기분이 이드건이입니다. 만족스러워요. 네, 아름다운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니 우리말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또 깨닫고 갑니다. 저는 아까 영미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다이스트와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남산 듣는 유튜브 2부 남산 도서관 미디어 창작 동아리 남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지은 작가님의 그림책 이파라파 냐무냐무인데요. 이 책은 마시멜롱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덩치가 무시무시하게 큰 털숭숭이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털숭숭이는 마시멜롱에게는 없는 뾰족한 발톱, 시커먼 털, 천둥 같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 털숭숭이가 이파라파 냐무냐무 라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시멜롱이들은 이파라파 냐무냐무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냐무냐무, 니야암, 니야암, 냠, 냠냠. 우리를 먹겠다는 말이야? 라며 모두 힘을 합쳐 털숭숭이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털숭숭이는 전혀 끄덕이 없는데요. 이때 마시멜롱 중 한 명이 용감하게 이파라파 냐무냐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털숭숭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언어는 이렇게 오해와 싸움을 일으킬 수도 화해와 평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해와 싸움에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파라파 냐무냐무를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한글 제목과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윤종신의 오르막길.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